헌법재판소가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최장 평일을 지속하는 가운데 선고일은 다음 주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며 몸조심하라고 발언했습니다. 여당은 즉각 불법 테러 선동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자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토허제 해제를 한 달여 만에 번복한 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의대생 집단 휴학계를 모레까지 반려하고 미복귀 시 유급이나 재적 등 학칙대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와 대학들이 수업 복귀를 주저하는 의대생들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날짜를 지정하지 않으면서 결국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헌재는 탄핵 심판 평일을 계속 이어가며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가장 긴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초 법조계가 예상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유력 날짜는 3월 14일이었습니다.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이 끝난 뒤 통상 심리 기간인 2주가 지난 시점이고 역대 대통령 사건이 금요일에 선고됐던 점을 비춰볼 때 가장 유력한 날짜로 예측됐던 겁니다. 하지만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3월 13일로 잡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 예상 날짜는 한 주 뒤인 오는 21일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헌재 재판부가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사례가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전주보다 재판관 평의가 진전된 분위기가 감지됐고 주요 탄핵 심판 사건들을 털어내며 헌재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21일 선고 관측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 주도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례를 보면 선고 기일은 이틀이나 사흘 전 당사자나 언론에 통지됐던 만큼 이번 주 선고를 진행하려면 늦어도 오늘까지는 선고일이 공지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고기일 공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만큼 하루 전에 통지할 가능성도 열려는 있지만 선고 당일 헌재 주변 대규모 교통 통제와 인근 학교 임시 휴업을 위해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만큼 선고일을 임박해 통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고심을 거듭하면서 4월에 선고할 거란 주장도 제기됩니다. 다만 다음 달 18일에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해 8인 체제가 깨지는 만큼 늦어도 이 시점을 넘기진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서 심리 기간만 100일을 넘기게 됐습니다.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최장기간 평의 배경에 여러 관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번 주 선고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판결 선고일이 다음 주로 넘어가면 지난해 12월 14일 탄핵 소추안이 접수된 후 심리 기간만 100일을 넘기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최종적으로 밝히는 평결 절차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평의가 이어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관 8명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거나 특정 재판관들이 법리 해석에 경론을 벌이고 있다는 등 각종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의 내용만으로 최종 결론을 단정지을 수 없고 평의 내용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는 만큼 대부분 근거 없는 추측이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YTN 취재 결과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선고 당일 아침 평결을 진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미리 평결을 마친 뒤 선고 당일 최종 결론을 공개한다는 방침으로 확인됐습니다.
판결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부터 의견을 밝히고 임명된 역순으로 정계선, 조한창, 김복현 재판관 등이 차례로 결론을 밝히게 되는데 이후 결정문과 선고문을 다듬는 보완 작업에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와 맞물릴 경우 결과를 막론하고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앞에서는 연일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고가 늦어질수록 집회 분위기는 더욱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찬반 집회는 계속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이른 시간부터 붐볐습니다. 안국 사거리에도 수백 명이 모여 윤 대통령이 하루빨리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각하나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고 외쳤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여러분의 권리를 위임받은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서울 광화문에 모인 탄핵 찬성 측은 조속한 파면만이 정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빨리 시민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식 농성에 이어 헌법재판소를 향해 159배도 진행했습니다.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만이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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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헌재 근처에서 울려 퍼진 찬반 양측의 목소리는 갈라진 우리 사회 여론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 평의가 길어지면서 선고를 기다리는 여야 표정도 미묘하게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방탄복을 입은 채 거리에서 탄핵 찬성 여론 집회에 나섰고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 복귀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대통령 파면을 외치며 일주일째 거리 행진과 집회를 이어간 민주당 지도부는 광화문 천막농성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테러 위협에 시달려온 이재명 대표도 방탄복을 입고 참석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12.3 계엄이 끝내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당내에선 사회 혼란과 불안이 커지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 일이냐며 헌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부쩍 늘었습니다. 만에 하나 윤석열이 복귀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국민들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생 배경과 존재 이유를 되새겨야 합니다. 여당에선 윤 대통령 복귀를 점치는 기대 섞인 전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해 결론이 늦어지는 건 그만큼 헌법재판관들 사이 이견이 크다는 뜻 아니겠냐는 추론입니다.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게 충분히 나타내는 겁니다.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겠나. 중진들은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참석한 국회 토론회에 모여 탄핵 정국을 체제 전쟁에 빗대 이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적어도 대통령께서 다시 직무에 복귀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상보다 늦어지는 탄핵 심판 선고에 제1야당 대표는 방탄복을 입고 거리로 나갔고 여당 의원들의 헌재 앞 연좌 농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자 지지층 결집에 몰두하다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든 후유증이 적잖을 거란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정치권의 발언 수위도 날로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현행범이라고 비난했고 여권에서는 이 대표 발언에 반발하면서 테러리스트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추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국민이 존중해야 한다고 당부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발언을 파고들었습니다. 최 대행 스스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란 취지의 헌재 결정을 어기고 있으면서 유체이탈 합법을 쓴다며 재차 임명을 촉구한 겁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아예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규정하며 체포가 가능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최상위 공직자가 최소한 전 국민이 합의한 헌법은 지켜야 할 거 아니냐며 계속 용납할 순 없다는 취지로 탄핵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여권은 이 대표의 몸조심 발언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라는 건 공당의 대표로서 할 말이 아니라며 정치를 천박하게 만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IS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습니다.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불리하게 나올까 봐 그런 건지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때문인지 터놓고 말해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여권 잠룡들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는데 내란범, 깡패, 몸조심해야 할 사람은 이 대표라는 등 원색적인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정치권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는 데엔 신속한 윤 대통령 파면을 기대했던 야당의 불안감이 반영됐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여당 역시 자제보단 맞불 비난 공세에 열을 올리는 모습인데 여야의 탄핵 심판 여론전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할 상설특검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약 상설특검안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마약을 몰래 들여올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입니다. 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이들 특검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주도하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을 수사하는 상설 특검안의 소위원회 표결에 불참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 상설 특검안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고 여당은 권한쟁의 심판까지 제기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내일 본회의에 상설특검 요구안이 올라가면 당론으로 부결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 안에서 논의될 것이고 당론 차원에서 부결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형사재판이 내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특히 조 청장은 이른바 체포조 의혹을 밝혀낼 핵심 인물로 꼽히는데 법정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다현 기자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인사 체포와 국회 봉쇄 지시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국회 기능을 방해하려 했다는 국헌 문란 쟁점과 맞닿은 만큼 진술에 이목이 쏠렸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기소가 돼서 지금 피고인 신분입니다. 관련 공소 사실에 좀 포함돼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증언을 못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등이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는 검찰 진술 자체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았고 지난달 6일 열린 형사재판 준비기일에서는 대리인을 통해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당시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에 당연히 요구되는 치안 유지 활동을 했다며 오히려 계엄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범죄 실현을 막았다는 겁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출석이 의무인 첫 정식 재판에 나와 구체적인 입장을 낼지 관심입니다. 법원은 내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다른 경찰 간부들의 재판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모레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는데 비화폰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윤흥성 기자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내 강경파로 알려진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21일 오전 10시 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김 차장은 실무자에게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이 영장에 기재됐습니다. 때문에 경찰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비화폰 수사의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과 군 관계자 등이 비화폰으로 통화하며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실행했다는 의혹이 짙은 만큼 비화폰 서버는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핵심 증거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김 차장 등이 주도해 서버 압수수색을 막아왔습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돼 강경파 수뇌부가 자리를 비우면 서버 압수수색 가능성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각될 경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신병 확보에 주력해온 경찰 수사는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이광우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 인공지능 챗봇에 계엄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본부장 측은 경찰의 포렌식 과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지 미리 계엄을 알지는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심사 당일 서부지법 근처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대책도 준비 중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원천히 국방정보본부장을 소환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원 본부장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12월 2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으로 보고할 당시 함께 계엄을 사전 모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면 보고에는 원 본부장도 배석했는데 공수처는 원 본부장이 선관위 점거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문 전 사령관의 직속 상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함께 공모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막판 총력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직접 재판부에 피고인 진술서를 냈고 검찰도 20차례 가까운 의견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 짓고 선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선고가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대표가 재판부에 피고인 진술서를 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는 자신을 겨냥한 여러 건의 수사와 검찰의 구형량을 짚으면서 정상적인 검찰권이 아니라고 지적했는데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까지 진술서에 담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측은 변론이 끝난 이후에만 모두 15차례 의견서를 제출했고 공직선거법이 위헌인지 판단을 구해달라는 신청도 2차례나 했습니다. 검찰은 19차례 의견서로 맞대응했습니다. 백현동 발언의 전파성에 대한 의견이나 피고인의 왜곡된 변소에 대한 의견 같은 제목으로 유죄 주장에 힘을 싣는 동시에 이 대표 측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도 피고인 진술서를 냈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치적 운명이 걸린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와 검찰 측이 막판 총력전을 벌이는 가운데 어느 쪽이 재판부를 더 많이 설득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헌법재판소가 오늘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선고는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저는 뭐 지난주에도 나와서도 얘기했을 때 뭐 3월 말 4월 초가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높게 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헌법재판소가 11차례 심리를 했잖아요. 근데 8명의 재판관 중에 4명의 재판관은 한 차례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부는 어느 정도 질문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방향이든 자신의 신념과 평의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4분이 이제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평의를 모아서 평결로 가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무렵에 직전에 났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많이 탄핵 선고 4대 4로 하지 않았습니까? 4대 4였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났던 판결들 보면 8대 0으로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좁혀져 가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건은 사실 최재 원장 건보다도 하루 만에 있었던 일을 탄핵했기 때문에 사유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도 4대 4가 나와서,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8대 0이 나온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저는 그래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고, 8대 0으로 간다는 건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보여서 지금 평의를 거쳐서 평결로 가는 과정인데 아직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저는 빨라야 다음 주일 것이다. 빨라야 다음 주도 것이다. 넘어갈 거라고. 저는 뭐 4월 18일 전에만 하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오히려 헌재가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원래 언제 하겠다 말한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너무 속도전에 치중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지, 실제 그거는 엄중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빨라야 다음 주다 얘기해 주셨고, 뭐 이미 네, 어느 정도 뭐 의견도 갈릴 거다 얘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벌써 변론 종결한 지 이제 22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예상보다 이제 헌재 이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추측이나 또 여러 가지 기대도 거기에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고 있고 철동 같은 보안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이제 어떤 쟁점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이유에 이제 몇 가지 그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워낙에 지금 이게 중요한 그 판결인데다가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 사유와는 다르게 이번에 이제 내란 혐의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게 이제 형사 재판과 동시에 진행되는 탄핵 재판이라는 측면에서 쟁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표현 하나, 문구 하나, 논리 하나에까지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심혈을 기울이기 때문에 이제 평의가 자연스럽게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관측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공직자에 대한 탄핵이 그것 한 건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른바 이제 줄탄핵이라고 얘기를 하고 8명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지만은 지금 이제 재판이 중지되어 있는 손준성 검사를 제외하고 아직도 4건의 탄핵이 계류 중에 있고, 이게 이제 소추 사유가 중복되거든요. 다른 이제 지금 한덕수 총리라든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지 이게 다 이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그 혐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판단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평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이런 관측도 있고, 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사 합치가 아직 안 된 거 아니냐. 일부에서는 또 이제 절차적인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번 주에 결론이 나지 않는 거는 이제 거의 확정적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다음 주가 가게 되면 다음 주 25일이면 한 달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 될수록 또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이게 진영 간의 뭐랄까요, 좀 대결 양상 이런 게 완화되는 게 아니라 더 격화되고 있고, 나중에 가서 불복의 심리가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도 헌재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넘기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지금 뭐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복합적으로 이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번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한번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최종 투표격이 뭐 평결 절차도 아직 지나지 않았고요. 네. 계속해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같이 평결이 뭐 선고 당일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 뭐 이런 궁금증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그건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당시 광장의 열기도 일방적이었고요. 여론도 일방적이었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는 일종의 정치적 걸림돌, 허들이란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정미 재판소장이죠. 퇴임 직전에 이제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평결 그 선고문을 당일날 할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박 의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지금 단어 하나, 토시 하나,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사후적 승복을 할 수 있도록 이른바 수용력 측면에서 대단히 고농도의 선고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 당일날 뭐 선고문을 작성한다, 이건 좀 상상이 어려운 것 같고, 아마 헌재도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간극을 좁혀나가면서 서로의 이해도를 좀 맞춰나가는, 그 싱크로율 정말 100%를 맞춰나가는 그런 지금 과정이라고 보여요. 근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8대0 만장일치는 어렵고, 어떤 형태로든 어떤 개인의 어떤 양심과 소신에 따른 개인 의견들이 분명 개별 의견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저는 이번만큼은 이번 선고문은 왜 중요하냐면은 사후적 승복을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표현 하나를 신중하게 담기 위해서 아마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짧게 의견 듣고. 글쎄요, 저는 이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쟁점에 관한 토의를 긴 시간에 걸쳐서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 의사를 밝히는 게 평결이거든요. 근데 전례에도 보면은 보통 당일날 오전에 이루어진다 그래요. 이미 이제 기각, 인용, 각하에 대한 각각 경우의 수에 대한 결정문을 다 써놓고 헌법재판관들이 그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이 이 견해를 밝히는 거는 보통은 선고일 오전에 이루어지고 최종적인 결정문을 그때 이제 작성을 하게 된다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 소수 의견이 있다면 그거는 헌법재판관 본인이 직접 그 소수 의견을 작성한다고 하거든요.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선고 당시에 평결이 오전에 이루어진 게 그게 특별한 일은 아니다. 통상 그렇게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다만 그 이전까지 긴 시간에 이제 토론을 거쳐서 미리 이제 헌법재판 연구관들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결정문을 써놓고 인용, 기각, 그에 대해서 당일날 최종적 견해를 이제 종합해서 마지막 선고문을 쓰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느냐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평이라는 건 매일 지금 한다고 그랬잖아요. 평이 매일 하면은 8명의 각각의 직접적으로 난 각하다 뭐 그런 표현을 안 했더라도 대충 이제 그 사람들의 의중, 약간 생각 이런 것들은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서로 감은 잡겠죠. 감은 잡지만 그걸 명시적으로 표현하거나 그걸 적시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쟁점에 대해서 지금 간극을 좁혀 나가는 거라 봐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자, 물론 이제 그 형사소송법을 이제 헌재도 준용한다고 하는데 과연 근데 이게 준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재가 예를 들어서 그 저쪽 검찰에다가 이걸 수사자료 달라 그랬을 때 안 줬지만 실제 수사기로 또 사본을 받아본 적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 그다음에 이쪽에서 제기하고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제기하고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 그다음에 주요 증인들의 증언 오염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각각의 생각이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쟁점 사안들이 거의 좁혀진 다음에야 이게 인용이냐 기각에 대한 이제 어떤 큰 흐름의 의견이 나올 텐데 지금 전혀 감은 잡을 수 없지만 전 최소한 지금 제가 보기에 평의조차도 아직 거의 마무리 단계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사실 뭐 헌재 내부 사정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 헌재 재판관들도 여론의 지금 흐름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승복할 수 있게끔 무언가 우리가 특단의 정말 이 선고문이 나와야 한다라는 그 위기의식이 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헌재 선고일 고지가 이렇게 계속해서 좀 늦어지면서 여야도 각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만에 하나 윤석열이 복귀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국민들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생 배경과 존재 이유를 되새겨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적어도 대통령께서 다시 직무에 복귀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야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일단 뭐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면요. 도보 행진도 이어가고 신속 파면 선고 촉구, 또 이재명 대표가 방탄복을 또 입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이 있다 그래서 지난 주말까지는 그 장애 집회에 다른 의원들은 나와도 이재명 대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랬죠. 아마 이게 이제 헌재 선고가 더 장기화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뭐 지지자들의 불안감, 당원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확산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와서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형태로 오늘 최고위원회 참석을 했고요. 아마 의원들하고 도보 행진도 같이 했던 걸로 아까 제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요. 이제 그만큼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어쨌든 헌재를 향해서 신속한 선고를 내려달라라는 촉구의 의미를 담아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와서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그 발언과 관련해서 또 논란이 됐던 우리가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은 그 대목도 좀 있었습니다. 지금 여야 모두가 사실은 그 장애 투쟁에 나온 셈입니다. 국민의힘도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지도부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의원들이 릴레이로 사실상 뭐 1인 시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헌재를 향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과연 맞느냐 이런 비판적 견해도 한편에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이나 또 국론 분열 이런 것들을 좀 다독이기 위해서 여야 의원들은 민생 현장으로 혹은 국회에서 이 본연의 임무를 하면서 헌재 결정을 기다리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한편에서 제기되는데 저는 그런 비판도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조금 전에 이제 화면으로도 보셨습니다만 방탄복을 입었고 또 주변에 이제 경찰들의 이제 보호 조치를 받으면서까지 오늘 직접 이제 광화문 광장에 나섰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이게 다음 주 수요일이란 말이에요. 26일 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 항소심 재판이 먼저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그 탄핵 선고가 이후에 나올 가능성. 이거에 대한 염려? 좀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나서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조금 저는 그게 설득력 있는 분석이라고 보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기대하겠죠. 그게 나오면은 이번 조기 대선은 윤석열 대 반윤석열 구도로 치러지는데 만약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먼저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가 그 심리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럼 설령 조기 대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 전선이 먼저 형성돼 버립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든 민주당 외부에서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찌되었건 분위기 자체를 프레이밍 이 선거의 구도 자체를 윤석열 대 반윤석열로 잡으려면은 이 파면 결정이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꽤 먼저 나오게 지금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번 주 넘어가면은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만 헌재가 선고를 예고하지 않으면은 이재명 대표 다음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진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미 이 선거의 조기 대선에 뭐 조기 대선이 있을지는 없을지 모르지만 만일 있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보다 이재명 대표 2심 여부가 더 먼저 쟁점으로 떠오르고 그게 내부 균열을 또 유도할 수 있고 그게 에너지가 더 커지면은 야당과 전체 국민 사이에서도 중도층의 이반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그것만큼 좀 피하고 싶었는데 이게 현실화되다 보니까 지금 뭐 테러 위협이든 뭐든 지금 방탄복을 입고라도 지금 거리로 나서가지고 아주 격한 발언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재판 결과가 어떤 심판 결과가 먼저 나오느냐 이게 뭐가 중요해? 그 전후 관계가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지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 재판에 먼저 나오면 이재명 대 반이재명, 탄핵 선고가 먼저 나오면 윤석열 대 반윤석열 그런 구도가 형성될 거라고 하셨는데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상대 재판 결과가 먼저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여야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그 탄핵 심판 선고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보다 뒤에 나오는 경우를 전혀 상정하지 않았죠 지금까지. 왜냐하면 뭐 전례를 봤을 때 어쨌든 결심이 최후 변론이 이루어지고 나서 한 2주 정도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뜻밖의 장기화되면서 자칫 이재명 대표 재판이 더 먼저 나올 가능성. 물론 이재명 대표 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1심과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로 인해서 당 안팎에 여러 가지 이제 논란, 동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이미 헌재 결정이 이루어져서 민주당이 이제 조기 대선이 현실이 되고 이를테면 당내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구도를 이 경선을 진행하는 중에 선고가 나면 동요가 있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근데 이런 그 논리가 성립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이게 선고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 이제 이
2심 선고가 먼저 나면 그로 인해서 과연 대선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전혀 상정하지 않았던 이제 경우가 발생하는 거여서 조금은 좀 복잡해질 내부 가능성이. 전열이 먼저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다가 이제 이 여권으로부터의 공세도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고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불안감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이전에 헌재 결정이 나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만큼이 크게 생각 못했던 변수가 좀 커지면서 이 헌재를 압박하는 이 강도도 좀 키우는 모습인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여당에서는 뭐 기각이다, 각하다 이런 기대감도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좀 뭐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갈릴 수 있지만 그래도 심리를 11번을 했는데 각하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세요? 글쎄요, 이제 사실은 각하라는 거는 선택지 없었던 게 지금 부여되면서 네네. 세 가지 이제 선택지가 지금 나타난 거죠. 사실 뭐 인용이야 그 국회에 있는 소추단의 이제 그 주장이 맞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고, 기각은 이거는 법리적으로든 뭐든 탄핵이 불가하다는 이제 이른바 적법성에 부여하지 않는 거고, 가장 예민한 게 기각인데, 기각은 아예 요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 아까 각하가 요건 자체 성립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각하란 말이 지금 등장한 게 한 2주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각하란 단어가 없었는데 갑자기 2주 사이에 나오고 이걸 이제 증폭시키는 게 이제 나경원 의원이 많이 이제 또 증폭을 시켰는데, 어찌됐건 이제 여권의 기류에서는 이 각하라는 게 이 나올 수 있는, 저는 제가 보기 선택지라고 보는 게, 그동안의 비상계엄은 어쨌든 불가했다. 이거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탄핵도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원인 자체가 무효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있었던 모든 과정들이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그런 불법적 위헌적 요소가 있는 그런 과정이었으니까 아예 이걸 원인무효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각하에 대한 가능성도 뭐 없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 각하할 가능성보다는 결국 저는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그 단계에서 다만 숫자적으로 어떻게 이게 포지셔닝이 될 건지 그게 관심이지, 각하라는 것은 지금 그 여권에서 일종의 약간 희망사항으로 오긴 왔는데 퍼센테이지 가능성으로 놓고 본다면 저는 인용이냐 기각이냐 다음에 각하의 순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하론이 자꾸 떠오르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핵 소추 절차에 흠결이 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제 각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각하의 사유를 뭐 한 두 가지로만 나눠보자면, 일주일 만에 탄핵안 재상정이 있었다. 그게 위법이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주장이고, 또 하나는 내란죄를 중간에 철회하지 않습니까? 국회 측에서. 그게 만약 그랬으면 다시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 이게 이렇게 두 가지인데 설득력이 있는 내용인가요? 이제 첫 번째 그 주장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일사부재리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동일 회기에 동일 안건을 부결된 다음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이제 이게 국회법에 명시된 사항인데, 근데 회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탄핵이 그러니까 표결이 불성립됐을 때는 임시회였고, 정기회였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임시회를 열어가지고 그때 탄핵소추안을 다시 상정해서 12월 7일과 12월 14일. 그렇죠. 회기가 바뀌었다는 거죠. 일주일 사이에 회기가 일단 바뀌었다. 동일 회기가 아니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탄핵소추의 내용도 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을 수정해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조금 이제 소추 사유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이루어진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법에 명시된 사항인데, 이게 부결과 불성립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불성립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가결이었는데, 첫 번째가 사실상의 부결이었다. 이런 주장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는 건데, 엄밀히 국회법에는 불성립과 부결을 구분해서 명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회법의 적용과 해석은 국회의장의 권한이고 또 국회 사무처의 유권 해석을 통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책임을 지고 해석을 통해서 회기를 변경해서 통과시킨 탄핵 소추안을 두고 일사부재리에 해당한다. 라고 헌재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소추 동일성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내란죄 그 여부가 그 소추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정작 그 헌재에서는 그 부분은 판단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소추 사유에서 뺐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소추 내용이 달라진 거기 때문에 국회 표결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된다. 이 주장이에요. 근데 이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때도 뇌물죄 같은 경우에 애초에 그 국회에서 통과된
그 탄핵 소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정작 헌재에서 뇌물죄는 빼고 나서 이 헌법법률 위반 여부만 다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 행위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 내란 행위를 탄핵의 사유로 거론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거론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건 형사법정에서 다툴 문제이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그건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여서 이게 무슨 소추 동일성의 문제로 각하될 사유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의 흠결이 없기 때문에 각하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만약에 절차상의 흠결이 있었다면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아마 평의를 통해서 제동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절차상의 그 흠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헌재 재판관들 사이의 평의를 통해서 해소하면서 그리고 소추인과 피소추인한테 그걸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총 11차례 재판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이걸 각하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지금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거는 이제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11차례를 진행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이 자체를 무효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이 쟁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쟁점과 저쪽에서 그러면 나중에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또 사후에 이제 또 승복의 여부를 떠나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하나하나씩 우리가 그러면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완벽하게 이거를 설명해 나가고 우리 선고문에 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좁혀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쟁점들이 또 이후에 온 것들을 지금 좁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도 평결까지도 못 가고 평의를 하고 있어서 더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분석하는 게 거기에 기인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변수들 몇 가지 짚어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절차적 쟁점 제기 가능성 요거는 이제 두 분 다 이제 동의를 하시면서 흠결 가지고 각하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 이제 그렇게 보셨고 두 번째가 마흔역 재판관 후보자 합류 여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인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거는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헌재에 나와서 사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을 했어요. 이거 국무회의는 그 적법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과정도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본인도 만류했다고 또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진술이긴 한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한덕수 총리가 기각이 되면은 이게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선행 판단, 대통령이 탄핵 여부에 대한 선행 판단의 지표가 될 수 있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덕수 총리의 판단이 굉장히 윤 대통령 측에는 또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복귀한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그 탄핵에 대한 이야기, 대통령 기각에 대한 것들이 기대치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변수들도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여권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한 총리가 먼저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또 그것이 지금 현재 정국의 불확실성을 좀 제거해 줄 수 있는 또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것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대통령보다는 좀 빨리 나올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게 하루 먼저든 아니면은 당일날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든 어찌됐건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것이 변수가 먼저 좀 제거가 되면서 윤 대통령 쪽의 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자면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과가 기각이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인용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기각이 되면 저는 또 윤 대통령에 대한 기각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 기각되면 또 기각 가능성이 커진다. 커지는 거죠. 여권에 대한 제가 그 선행 판단 여부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덕수 총리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사유에 그러니까 내란에 가담한 거 아니냐라는 사유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 사유하고 겹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때문에 이거를 한꺼번에 놓고서 아마 평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마 선고도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총리 그 선고가 먼저 내려졌는데 이렇게 여권에서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아마 의결 정족수 문제를 계속 쟁점화하려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 이제 이 200석 이상이어야지 총리도 파면될 수 있는 거다. 탄핵 소추될 수 있는 거다. 이게 이제 여권의 주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국회의장은 법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런 사유로 만약 기각 혹은 각하가 된다면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최상목 대행이 한 건데 원칙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설 수가 없었고 때문에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무효다. 이 주장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설령 그 정족수 문제로 한덕수 총리가 기각 혹은 각하가 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행위를 무효를 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 이제 정치적인 논란을 제기하겠다는 것 이상의 목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지면 소추 사유가 일부 겹치기 때문에
윤 대통령 그 탄핵 심판에 대한 일종의 예단을 그 선고를 통해서 줄 수 있거든요. 네. 그 점을 감안한다면 이게 동시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네. 물론 동시에 내려지되 뭐 선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 문제는 이제 기술적일 수 있는데 예. 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모르겠지만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제 탄핵 선고는 윤 대통령과 같은 날 아마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관측을 합니다. 네, 이렇게 뭐 같은 날 내려질 거다, 뭐 이런 점치는 이야기 좀 해주셨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키를 쥐고 있는 이 최대행은 또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그만큼 야권의 압박도 심해지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방탄복을 입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라 이런 발언을 또 해서 화제입니다. 여당의 반발이 당연히 거셌는데요. 함께 보시죠.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길 바란다. 이게 도대체 거대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IS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입니다. 네, 보고 오셨습니다. 이 최상목 대행 체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또 여당에서는 테러리스트다, 뭐 깡패들이 쓰는 말이다, 반발이 거셉니다. 공당 대표인데 이런 발언이 좀 적절했을까 이런 이야기 많을 수밖에 없어요. 선을 넘어도 너무에 넘었죠. 과도합니다. 그거 더군다나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그러니까 뭐 법에 그런 규정은 서로 있다 할지라도 잘못하면요 내란 선동죄에 해당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른바 테러를 사주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국가 원수의 지금 신분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분에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걸 떠나서라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찰도 가포비상령을 내리고 지금 치안과 지금 질서 유지의 최고조에 지금 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그다음에 광장을 가보십시오. 지금 양쪽의 갈등이 비등점에 지금 달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경호원들 거느리고 방탄복 입고 다닌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도 지금 본인이 테러에 대한 제보가 왔다고 암살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저 설령 권한대행이 지금 그걸 안 했다고 정치적으로 비난할 수 있어도 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여론전으로 가서 그 부분을 정당의 대표면 호소하는 게 맞지 국민들에게 테러를 사주하고 압박을 하듯이 체포 얘기 저는 이 얘기는 정말 그 금도를 넘어선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 말에 대해서 사과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지만 하든 안 하든 지난번 당내 균열을 불러일으켜왔던 이른바 체포동의안 시절에 그 내통자 색출 발언에 이어서 이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의 그 나중에 그 정치 가도에서 두고두고 저는 발목 잡힐 그런 위험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현행범은 그럼 그 수사기관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진짜 현행범은 체포 가능한 건가요? 형사소송법 212조에 보면 현행범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 현행범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이것도 이제 형사소송법 내용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거는 범행 중에 있거나 아니면 범행 직후에 있는 이제 그런 경우를 현행범이라고 보는데 최상목 대행이 헌재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행위가 일종의 직무유기다. 때문에 이제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이런 논리인데 과연 현행범으로 볼 수 있을지 이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현행범에 대한 뭐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한들 그 조항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뭐 그 법원 행정처장도 국회 나와서 답변하면서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그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논란이 많을 대목인데 저 발언을 하게 된 게 저게 준비된 발언이 아니고 최고위에 맞추기 전에 아마 즉석 발언을 통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원고를 보고 읽지는 않았습니다. 몸조심하라는 단어 선택이 좀 부적절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두고 또 여권에서 뭐 테러를 사주한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침소봉대라고 생각하고 형사소송법의 그런 조항에 빗대서 최상목 대행에게 일종의 경고성 발언을 하려고 한 건데 이제 몸조심하라는 표현은 제가 보기에 좀 과하죠. 어쨌든 그
직무유기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불소추 특권도 있고 한데 체포될 수 있으니까 몸조심하라. 라는 게 이제 마치 협박처럼 들릴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저거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실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박 의원님, 왜 이렇게 강경 발언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기존의 원고에 써 있지 않다 하더라도 즉석 발언이라 하더라도 왜 이 정도의 강한 발언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제 뭐 현재 이 탄핵 선고가 좀 지연되면서 그 위기감도 좀 고조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로서는 다음 주에 있는 본인 그 항소심 선고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약간의 뭐 초조함이랄까요? 그런 것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마은혁 그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걸 방치하고 있는 것 자체는 명백한 위헌행위가 맞습니다. 전 대표도 그 최후 통첩했었잖아요. 예, 명백한 위헌행위가 맞습니다. 오늘까지 임명하라고 그랬었죠. 그 부분을 한번 그 민주당 내부에서 예. 약간 이제 강경론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탄핵시켜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 국면에 뭔가 이게 정체돼 있고 뭔가 예상과 다르게 가는 국면을 좀 이 국면 전환을 시켜야 된다. 이런 논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당내 그 일각의 의견을 이재명 대표가 또 적절하게 대변하다 보니까 다소는 과한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 표현만큼은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약간 자가당착인 게 실제 그 이재명 대표가 잘 모르고 넘어간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2019년에 그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안 판정을 내렸거든요. 근데 그때 헌재가 뭐냐면 1년 안에 보안 입법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4년이 지나도록 안 했어요. 그럼 국회의원 다 체포해야 합니까? 직무유기로 다 걸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도요. 97년 이래 헌법 불합치와 위헌 판결을 5개 받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내놨어요. 왜냐? 우리는 법원의 최고 법원이기 때문에 외부 기관에 우리가 판단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국회나 대법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권한쟁의에서 그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건 위헌이지만 그렇다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해서 그렇다면 정치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으나 저렇게까지 과도하게 나간 거는 이재명 대표의 조급증이 전 반론라고 생각합니다. 조급증이 있었다. 예. 오늘 뭐 이에 대해서 유력 여권 대선 주자들도 잠룡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홍준표 대구시장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부산 떨지 말고 그만 감옥으로 가라. 한동훈 전 대표 몸조심하게 바란다는 이야기는 깡패들이 쓰는 말이고 유승민 전 의원 개딸들에게 선동하는 것인가? 원희룡 전 장관 섬뜩한 조폭의 정체를 이제는 감추지도 않는다. 이렇게 상당히 강한 발언에 또 강한 발언으로 대받는 그런 발언들이 또 나왔습니다. 네, 여전히 마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는 판단하에 이재명 대표도 이런 말하고 또 이제 여권들도 거기다가 더 센 말을 받고 뭐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 특히 민주당이 이제 조금 전 오늘 밤 9시에 심야 의원총회를 연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예. 어떤 대책들이 좀 나왔을지 최대 탄핵 논의 같은 것도 좀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이제 그 주장이 한편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또 그에 따른 정치적 역풍이 있지 않겠냐. 지금 어쨌든 대통령 탄핵이 제일 중요하고 헌재의 결정이 지연되고는 있습니다만 임박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거기서 새로운 논란을 만드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그런데다가 만약 마은혁 재판관을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하게 되면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이 이번에 이제 선고에 참여를 하려면 변론 절차를 갱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고가 또 연기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는 또 아닐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론이 났는데 이렇게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되 그걸 또 이제 탄핵으로 몰고 갈 거냐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탄핵 그 소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심야 오늘 의총을 왜 낮에 하면 낮에 했지 왜 심야에 할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전 뭐 지금 그런 위기감도 외부에 좀 보이고 지지층에게도 시그널을 좀 주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강도 높은 이른바 뭐 올코트 프레싱 전략을 통해서 헌재도 압박하는 여러 가지 다기능적 측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낮에 해도 되고 뭐 아무런 문제 없는데 밤에 하고 이렇게 긴박하게 하지만 아마 탄핵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30번째 탄핵이 되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만일 탄핵은 뭐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그럼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그럼 직무대행을 또 하게 되는데
그럼 지금 이주호 부총리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그 고민을 안 한 거예요. 더욱 그리고 이 여론 지형이 변한 게 한덕수 총리 탄핵하면서부터 여론 지형이 변했어요. 무리한 탄핵, 줄탄핵이 겪고. 그다음에 지금 모든 탄핵이 다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입 밖으로 나오지만 차마 삼키지 못하는 그런 지금 그 단계가 된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저도 오늘 그런 위기감 혹은 당내 결집력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심야라는 이제 모양새를 갖추는데 실질적으로 최고한대행 탄핵한다 얘기는 아마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최후 통첩은 했고 또 임명은 미뤄지고 하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뭐 어떤 카드를 더 꺼내야 될지 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로 취소 이후에 주춤했던 여권 잠룡들은 또 조심스럽게 보폭을 늘려가는 모습인데요. 한동훈 전 대표랑 유승민 전 의원은 어제 대구를 공식적으로 방문을 했고 오늘은 눈에 띄는 인물이 안철수 의원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부산 피습 사건 관련해서 했던 얘기가 오늘 화제가 됐고 야권의 반발을 샀는데 목을 긁힌 뒤에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게 본인하고 원래 지난번에 이제 K-엔비디아 발언으로 이제 논란이 됐을 때 이재명 대표 발언. 그때 자기하고 공개 토론을 한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유발 하라리 교수랑 그러니까 토론을 하겠다고 이제 토크쇼를 하다 내모를 이제 하기로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심기가 이제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지금 모든 분들이 이재명만 겨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한동훈 전 대표 그러잖아요. 이재명 나는 도대체 이재명한테 질 자신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지금 안철수 의원도 이재명 대표를 겨냥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 지금 어찌됐건 여권에서는 조기 대선의 대짜를 꺼내기 어려운 과정인데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게 사실상의 대선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분도 있고 본인들 실리도 있고 그다음에 지지층에게 다른 얘기, 윤석열 대통령 얘기, 탄핵 얘기 이런 것보다는 오직 이재명 대표만을 공격하는 게 이게 캠페인 자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종에서 오늘 어느 일간지 보니까 명모닝이라고 이제 썼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침마다 꺼내놓는다고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름으로써 이재명 대표에게 내가 더 우위와 내가 우월하고 우위에 있다는 이걸 지금 강조하고 보여주는 게 여권 잠룡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캠페인의 한계다. 그런 점들이 아마 이런 전략들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 오늘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피습당했던 이른바 이제 테러를 당했던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에 총 맞고도 일어나서 파이트를 외쳤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냥 누워 있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겁쟁이라는 표현을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반박을 했죠. 명예훼손 혐의를 이제 아니면 고발한다고 했는데 전용기 의원이 안철수 의원 인간이길 포기했습니까? 인간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정치 이전의 기본적인 윤리조차 망각한 망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아니 안철수 의원의 저 발언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죠. 당시 피습 상황이 살짝 긁혔는데 죽은 듯 누워 있었던 게 아니고 실제 목에 있는 동맥이 찔려가지고 자칫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뻔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인데 그걸 저런 식으로까지 폄훼할 저는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게다가 본인이 의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 의사 출신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경시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 것도 전 대단히 부적절하고 민주당에서 화날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의 그 대권 주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이른바 이재명 때리기를 하는 거는 뭐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이재명이 곧 국민의힘의 컨텐츠이자 비전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 얘기들을 해야죠. 지금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과 이 내란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될 그런 정당이 사실은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거는 옛날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제 멸문지화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정당이 상대당의 대선 후보를 비판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당신들이 옳다, 당신들이 정당하다 이렇게 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이 대권 주자들의 자기 성찰 같은 게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안철수 의원도 좀 막말 논란에 휩싸였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식 사과를 했는데 말 때문은 아니고 부동산 폭등 때문에 사과를 했습니다. 토어제 이제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번복을 하면서 공식 사과를 했어요. 그동안 사실 집값 뉴스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강남을 중심으로 이 제도가 그러니까 이걸 또 토어제가 나온 다음에
거의 뭐 하루에 몇 억씩 뛰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지도자의 판단 하나 그다음에 정책 결정자의 그런 어떤 입안에 대한 정책 하나가 굉장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사례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오 시장이 전 빨리 사과를 잘하고 처리했다고 보니까 지도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근데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실수를 접하는 태도가 굉장히 지도자에겐 좋은, 굉장히 큰 덕목이 되는데 빠르게 사과하고 그다음에 철회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의 어떤 실책을 인정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 시장이 지금 이런 여러 격변의 과정들 속에서 본인이 여러 가지 여권의 주요 잠룡으로서 키를 잃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실수한 건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컨텐츠로 승부를 걸겠다. 이런 모습들로 저는 앞으로 좀 오 시장이 좀 더 나아가지 않을까. 어쨌든 실책을 빨리 인정하는 모습은 저는 뭐 그거는 뭐 누구는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인정하는 모습은 저는 지도자로서의 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방향 전환한 것을 덕목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실수가 너무 치명적인 실수라고 봅니다. 한 달 전에 모든 언론이 말렸습니다.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이제 금리 내리고 대출 규제 완화돼 가지고 이제 부동산 거품이 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데다가 사실 그 강남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이게 취소하게 되면 그 여파가 서울 전역으로, 수도권 전역으로 미칠 수가 있거든요. 실제 그렇게 나타났고. 한 달 만에 결국엔 정책을 철회했는데 오 시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이자 장점이 다른 후보들이 쫓아올 수 없는 경험, 특히 서울시장으로서의 그런 행정 경험, 또 정책 콘텐츠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런 본인의 경쟁력, 본인이 내세웠던 강점에 좀 금이 간 거죠. 당연히 이제 당내에서 다른 주자들이 공격 소재가 될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강하게 책임론을 제기할 거고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가뜩이나 오세훈 시장이 좀 위축돼 있는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큰 정책적인 뭐 실책이랄까요, 자충수랄까요, 이런 걸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 들어보면은 상처는 아물지만 흉터는 남는다. 뭐 이런 얘기가 여기에도 또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한마디를 할 때마다 한마디를 해야 됩니까? 신산길 방원 조문 문제 때문에 광주를 급작스럽게 오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산길 강원도 탄핵을 위해서 싸우다가 운명을 달게 했습니다.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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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이후에 이 국면 속에서 우리 국민 시민들의 고통과 희생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기 전에 잠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때마다 한마디를 해야 됩니까?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에 관한 변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피청구인 측에 질문하겠습니다. 첨부한 그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 자료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입니까? 열람시켜준 자료입니다. 열람시켜준 자료. 답변서 뒤에 그 첨부된 그 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표는 그때 현장 검증 당시에 만들어진 그 자료는 아니에요? 나중에 만든 거예요? 그 추출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국회의 무함무시한 취적 탄핵 소추, 국회의 권한 남용을 그 피해자가 각하 결정으로 국회의 불법을 선언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서울시 아파트값이 급등 조짐을 보이자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2월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한 지 한 달여 만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먼저 김연아 기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한 달 반 만에 확대 부활했습니다. 정부는 거래량이 급증하고 갭 투자가 증가하는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면서 서울 강남과 송파는 물론 전에 빠졌던 서초와 용산까지 4개 지역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4개구 아파트 2,200여 곳이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지역에선 토지거래를 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목적의 토지거래가 금지됩니다.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이른바 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또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토어제 위반 및 이상 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심화하거나 다른 지역 확산 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출도 옥죄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 하향 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앞당기고 수도권 가계대출 총량 모니터링 추가 및 대출 관리 강화, 주택 구입자금 출처 수시 조사와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한 검증도 강화합니다. 집값이 상승할 때 투기 수요가 추가적으로 유입될 경우 주택시장 불안과 가격 변동성이 더 확대되어 국가 경제와 국민 주거 안정에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 초기 사업비 융자를 지원하고 사업을 도울 법령 개정과 행정 지원,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을 위한 후속 대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곳은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의 아파트 단지 2,200여 곳입니다. 지정된 지역들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당혹스럽다는 반응인데요.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는 24일부터 6개월 동안 강남 3구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 용산구. 이 일대 아파트값은 지난달 서울시가 잠실 등을 중심으로 토어제를 해제한 이후 한 달 만에 2억 원 정도 뛰었습니다. 단기간에 아파트값이 급등했던 만큼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토허제 확대 지정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입니다. 토허제 지정 기간엔 급등세가 주춤해지면서 집값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거래량도 줄을 거고 당분간은 그다음에 가격도 떨어질 테고 마영성 가격이 많이 올랐다 하니까 예상은 어느 정도 하고 있었죠. 제가 만나본 주민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이 줄을 이룬 가운데 당분간 거래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토허제로 지정되면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 투자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묶여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약간 조금 당혹스러운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갭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옵션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집 거래가 그렇게 활발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 달 만에 뒤집힌 오락가락 정책을 두고 날선 비판이 나옵니다. 토어제 확대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도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단기에 해제와 시정을 반복하는 것은 시장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당장 거래를 억제해서 어느 정도의 가격을 누를 수 있겠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남 3구와 용산은 숨고르기 장세에 돌입하더라도 인근 지역으로 서울 주택 구매 수요가 분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미국을 찾아 미국 상무부와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 면담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이 다음 달 2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문제와 최근 불거진 민감국가 지정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 장관이 이번 방미 기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관세 조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그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등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강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도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나 원전과 에너지 공급, 전력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한 해결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에 대한 의혹이 점차 증폭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MBK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핵심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전 단기사채 대량 발행이 과연 사기 판매에 해당하는지 또 이를 과연 MBK가 진두지휘했는지 여부입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홈플러스 사태 발생 보름 만에 금융감독원이 핵심 관계자인 대주주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어 진용을 갖춰서 상반기까지를 목표로 MBK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회생 신청 전 단기사채 대량 발행이 과연 사기 판매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지만 MBK를 믿고 투자한 국민연금의 피해 규모 등 조사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MBK 검사는 MBK 홈플러스 신용 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 신청 계획 시기, 전단체 발행, 판매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의혹, ICPS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의 투자자, 그러니까 LP, 특히나 이제 우리 국민연금공단 등 이익 침해 여부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그거에 한정되진 않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MBK 김병주 회장을 향해서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홈플러스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서 협력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신뢰감 있는 파트너라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홈플러스 측의 대주주인 MBK의 김병주 회장께서 어제 정무위 불출석하신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가 물품을 구매하고 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 투자자들이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해 변제를 촉구하고 있지만 MBK는 전날 국회 답변 내용을 볼 때 그럴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제가 어제 듣기로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라고 MBK 측에서 말은 하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입장을 정하지는 않은 걸로 저는 이렇게 읽히고 금감원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 사모펀드를 전격 검사하는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가 주목을 받으면서 적대적 M&A와 먹튀를 일삼는 사모펀드 행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강도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여야정이 연금개혁 처리를 위한 긴급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야당 간사 민주당 강선우 의원, 그리고 정부 측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4명이 배석했습니다. 회동 뒤 양당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논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고 나머지는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특위 구성의 합의 처리 여부를 명시할지 등 쟁점 사안을 둘러싼 구체적 합의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며 각자 당과 논의 사항을 공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의과대학 총장들이 집단 행동에 해당하는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고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유급과 제적 결정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대학은 더 나아가서 제적에 대비해서 편입학 충원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주가 의대생 복귀의 분기점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더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달 말로 의대생 복귀 시한을 정했지만 동맹 휴학을 이어갈 움직임이 보이자 긴급히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총장들은 병역이나 장애로 인한 요양, 임신, 출산, 육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다른 과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입니다. 대학별 규정에 따라 이제 유급, 제적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일부 대학은 의대생 다수가 제적될 가능성에 대비해 편입학 충원도 검토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번 총장회의에서 편입학 사안은 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역시 대학들이 원래 결혼이 생기면 편입학으로 학생을 충원해온 것은 맞지만 정부가 이를 별도로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대생들은 개별 대학 학생회를 주축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비상대책위 대표는 한 방송에서 의대생들이 원하는 건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라며 대학들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학칙대로 엄정하게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저희도 학칙상 적법한 휴학계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인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전합니다. 각 대학은 의대생 집단 휴학계 반려를 오는 21일까지 완료하기로 정했습니다. 같은 날 경북대와 고려대를 선두로 대학들의 유급 제적 기준 시점이 시작되면서 이번 주가 의대생 복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회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이 안 된 상태로 지켜낼 거라며 의대생들을 향해 학업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의대협회는 학생들 요구사항이 완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지만 휴학이 더 길어질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전국 40개 대학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때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필수 의료 행위였다면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또 일부 과잉진료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에 포함해서 관리를 할 방침인데 도수치료나 영양주사 등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 발표 7달 만에 정부가 2차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고위험 필수 진료에 따르는 사법 리스크를 줄여달란 의료계 요구에 따라 의료사고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150일 안에 중대과실 여부 등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잘못이 크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기소 자제를 권고하고 중상의 사고여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게 할 방침입니다. 특히 필수 의료 처치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과 합의로 면책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이 의료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되 본인 부담률은 95%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건보 재정 누수 원인으로 지목된 도수치료나 영양주사 등이 대상이 될 거로 보입니다. 이 밖에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보험도 개선해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찾으면 사비를 많이 부담시키고 중증과 비중증, 비급여 특약을 각각 구분해 과잉 진료를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의정 갈등으로 의료계가 개혁안 마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데다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처벌 축소를 반대하고 있어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해발 800m 고지대에 있는 강원대 도계 캠퍼스에서 폭설로 학생과 교직원 등 400여 명이 한때 고립됐습니다. 폭설 예보에도 학교 측이 무리하게 수업을 강행했고 이후 대응도 미흡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800여 미터에 자리 잡은 강원대 도계 캠퍼스. 낮 12시 반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지만 학교 측은 이를 무시한 채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예보대로 오후부터 50cm 가까운 폭설이 쏟아지면서 통학버스 운행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운행 중단 전 통학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웅벽을 들이받은 사고 현장입니다.
당시 버스에는 학생 30여 명이 타고 있어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학교에서 읍내까진 걸어서 2시간 넘는 거리인데다 눈길과 눈보라까지 겹쳐 도보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학생과 교직원 등 400여 명이 학교에 고립됐지만 학교 측의 신속한 안내나 대처도 없어 혼란을 키웠습니다. 학교 식당에 음식도 부족해 일부 학생들은 편의점 제품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춥고 챙겨온 것도 없고 한데 그 상황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대처가 없었죠. 삼척시는 뒤늦게 제설 장비 5대를 긴급 투입했고 밤 9시가 돼서야 학생 300여 명이 간신히 버스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1시간 만에 90톤가량의 눈더미가 덮치면서 도로가 다시 막혔고 남은 학생 80여 명은 대부분 기숙사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낸 뒤 내려왔습니다. 학생들은 폭설이 예보된 만큼 비대면 수업 전환을 건의했지만 학교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전날에도 폭설 때문에 비대면 했는데 그 다음날에 또 예보가 있는데 굳이 대면 수업한 게.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오전에 눈이 내리지 않아 적설량이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해 수업을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학생들은 책임자 문책과 함께 폭설 대응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경남 진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10명이 설사를 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진주보건소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중학교는 학교 식당 공사 때문에 지난 4일부터 외부 업체 도시락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학교는 교내 학생들의 집단 설사로 오늘 점심급식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절기 춘분을 하루 앞두고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늦어진 봄꽃 개화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주 후반에는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면서 봄 기운이 완연해지는데 대신 공기가 다시 안 좋아집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례적 3월 북극 한기가 물러나고 맑은 날씨가 찾아온 도심. 아직 쌀쌀함이 남아있지만 바깥 공기는 하루 만에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울 등 대부분 지역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한 데다 따뜻한 남서풍이 더해져 영하권 체감 추위는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잠시 움츠렸던 봄꽃들도 서둘러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따스한 햇볕을 받은 홍매화는 어느새 나무 한가득 분홍빛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역주행하던 계절의 시계가 절기 춘분을 앞두고 다시 제자리를 되찾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 주에는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며 봄 기운이 더 완연해지겠고 계절의 시계는 다시 한 달 이상 앞서갈 전망입니다. 서쪽에서 온난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절기 춘분이 목요일 이후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 일부 지역은 20도를 웃돌면서 4월 말에서 5월 초에 기온 분포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물러나고 대기가 안정된 틈을 타 불청객 스모그가 유입될 수 있어 당분간 봄철 야외 활동에 초미세먼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식음료 가격 인상 소식이 들려오죠. 라면, 과자, 수입주류에 이어 카레까지 제품군도 다양한데요. 여기에 배달 시에는 금액을 더 받는 이중 가격제도 확대되면서 체감 물가를 더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면을 사기 위해 마트를 찾은 소비자. 대표적인 서민 음식의 가격 인상에 부담을 느낍니다. 서민들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죠. 물론 회사도 어렵다고 얘기하겠지만 오르면 부담이 됩니다. 이번 달에도 고환율 등 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심 신라면과 CJ의 비비고, 오뚜기 3분 카레 등 제품군도 다양합니다. 여기에 주류업계와 외식업계도 잇따라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입 맥주와 주류를 중심으로 이번 달부터 이미 가격이 올랐고 외식업체 프랜차이즈가 가격 인상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가격 인상도 있습니다. 배달비 무료를 강조한 뒤 같은 메뉴를 배달로 주문하면 값을 올려받는 이중 가격제. 버거킹 등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 시작돼 최근 커피 전문점과 도시락 업체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리아나 버거킹 등 햄버거는 배달로 시키면 무려 1,000원이 넘는 비용이 추가 발생합니다. 가격이 다른 걸 알게 되면 좀 실망하고 배신감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과 박범수 차관이 잇따라 식품업계 관계자를 만나 물가 안정을 위한 협조를 구했지만 식음료 업계의 너도나도 인상 분위기는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식품업계는 고환율과 원자재값 상승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재료 가격이나 환율이 떨어지면 가격을 다시 낮추겠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과거 가격이 낮아진 사례가 극히 드물어 한번 올라간 가격이 다시 낮아질지는 의문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최근 임원진의 사직생의 각오를 주문할 정도로 위기감이 높아진 삼성전자. 오늘 정기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오만전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주가에 대한 주주들의 성토가 이어졌는데 임원들은 고개 숙여 사과하고 반도체 경쟁력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최근 임원진을 향해 사직생의 각오, 생존의 문제까지 거론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만큼 삼성의 위기는 코앞에 닥쳤습니다. 압도적 1위를 자랑하던 메모리 반도체와 스마트폰, TV 등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고 초기 시장 진입을 놓친 HBM과 파운드리는 선두 기업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도 부진한 실적에 대한 위기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한종희 부회장은 고개를 숙여 사과했고 반도체 산업의 경쟁 심화와 IT 기술 급변 등으로 인해 경영 여건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초격차 기술 리더십으로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오만전자에 갇혀버린 주가에 주주들은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손실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거 회복할 기미가 보이는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제일 크죠. SK 대비 너무 지금 안 나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밝힌 부진 탈출을 위한 핵심 방안은 반도체 기술력 복원입니다. 차세대 HBM4를 적기에 개발하고 R&D 투자 확대로 고부가 제품 라인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HBM 1위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가 주최한 AI 행사에서 예정보다 빠르게 6세대 HBM4를 공개하며 주도권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7분 거래 정지 사태는 중간가 호가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어제 장중 발생한 전산 장애는 최근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 출범과 함께 도입된 중간가 호가와 기존 로직이 충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양철관 종목의 자전 거래 방지 조건 호가의 매매 체결 수량 계산 때 중간가 호가 수량이 누락되면서 매매 체결 지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래소는 오는 31일부터 대체거래소의 거래 종목이 800종목으로 확대되는 만큼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매주 주말 합동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입장권 구하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표를 구하지 못한 팬심을 울리는 이 중고 거래 사기도 덩달아 기승인데요.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겨우내 시즌을 기다린 야구 팬이라면 개막전은 놓칠 수 없는 기회. 하지만 입장권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중고거래 카페에 올라온 개막전 입장권 판매글. 판매자에게 구매 의사를 밝히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초대합니다. 원하는 경기에 좌석을 요구하면 곧바로 잔여 좌석이 있다고 답이 옵니다. 거짓 예매한 화면을 함께 보내 믿게 하고 빨리 입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재촉합니다. 야구 티켓만 전문으로 파는 그런 채팅방인 것처럼 꾸며놨고 거기서 이제 고객님 거리면서 이제 본인들이 확보한 좌석을 보내주고 증거 인증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면 그 예매 화면 같은 거를 보내주는데 사기 조직의 판매 계좌를 금융방지 서비스 더치트에 검색해봤습니다. 농협과 카카오톡 계좌 모두 사기 거래 전력이 나옵니다. 누적 피해액은 각각 300여만 원으로 티켓과 전자기기 등 각종 중고거래 사기에 이용됐습니다.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했지만 이미 10건 넘는 피해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그 뒤로 이제 제가 중고나라 글도 다 신고하고 이러니까 표를 샀던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 싶었대요. 더치트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글이 다 없어져서 더치트 가보니까 신고 내역이 있어서 다들 막 지금 한 10건 넘게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프로야구 경기뿐 아니라 유명 가수 콘서트부터 전자기기, 심지어 중고차까지 이들의 사기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수법도 더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전국 각지에 흩어진 피해를 취합하는 데만 여러 날이 걸리고 사기 조직 총책이 해외에 있는 경우 수사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건 이송도 뭐 이게 저 직접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시간은 조금 걸릴 겁니다. 하루 평균 발생하는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 판매는 줄잡아 약 800여 건. 대책은 굼뜨고 범죄는 갈수록 진화하면서 피해는 오늘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돈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유명 가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그제 가수 A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일당을 경기도 양평에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가 과거에 쓰던 휴대전화를 우연히 습득한 이들은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A씨를 겁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2명과 함께 A씨를 겁박한 공범 1명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청담동에 있는 클럽 앞에서 차량에 탑승해 집단으로 마약을 복용한 혐의를 받는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전 9시 20분쯤 클럽 앞 골목에 여성 1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여성을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현장에서 남자 2명을 붙잡고 일당 2명을 추가로 특정한 경찰은 이들 5명이 클럽 앞 차량 안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5명 모두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경찰은 이들 중 공급책인 20대 남성 1명을 구속하고 마약 유통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면서 부산 피습 사건을 희화화한 듯한 발언을 한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네, 당시 이 대표가 목을 긁힌 뒤 죽은 듯 누워 있었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 민주당은 살인 미수 피해자를 조롱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단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안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인공지능 AI 토론 제안은 묵살하고 석학인 유발 하라리와는 대담하기로 했다며 구차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테러를 당했던 두 정치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 대표를 비교했는데 이때 사용한 표현이 논란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싸우자고 외친 반면 이 대표는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고 쓴 겁니다. 야당에선 즉각 살인미수 범죄 피해자를 조롱조로 묘사하는 게 정치인의 언어가 맞느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용기 의원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나 기본적인 윤리조차 망각한 망언이라면서 인간이길 포기했냐고 날을 세웠고 전현희 의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안 의원의 필연적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 대표를 향한 테러 위협을 자작극 의혹이 짙은 구실로 깎아내렸는데 이를 두고도 전 의원은 여당 중진들은 유언비어 유포 전문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여야 간 설전이 거칠어지는 모양새인데 양측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탄핵 정국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한 달여 만에 번복했지만 당 지도부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반면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다른 잠재적 대권 주자들은 오 시장의 정책 실패를 부각하며 견제구를 날리는 분위기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5일 전 해제했던 토지거래 허가제의 부활을 결정하자 여권에선 당혹감이 감지됐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권 유력 주자가 보수 우세 지역에서 달가워하지 않을 정책을 결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당 지도부는 일단 다소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오 시장의 결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의 급등 조짐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논리입니다. 적절한 조치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그 해제할 때 조금 더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여권 잠룡들의 비판이 날아들었습니다. 제도 번복 혼선 논란의 고리로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오 시장에게 견제구를 날리는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조금 성급했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울의 부동산 값이 오히려 지금 폭등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강남 3구를 지역구로 둔 일부 친한동훈계 의원 등도 앞장서 서울시 정책 혼선에 날을 세웠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와는 정반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철회를 촉구했는데 지역구 민심을 의식한 행보란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언제가 됐든 차기 대권주자들의 정책 경쟁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번 오 시장의 정책 번복 논란은 두고두고 정치적 부담이 되리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체부 고위 공무원의 신임 국립국악원장 내정설과 관련해 아직 결정난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지적에 국악원장 임명은 문체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결재 자리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국립국악원장은 고위 공무원단 가등급에 해당하는 자리로 지난해 6월 김영훈 전 원장이 퇴임한 뒤 10개월 째 공석입니다. 국악계는 내정설이 불거진 이달 초부터 연이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한 것이 국내에서 큰 논란이 되자 미국 측은 큰일이 아니라면서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그러나 철통 같다는 동맹 상대국을 단지 연구소 보안 문제로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렸다는 데서 논란과 의문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논란이 커지자 미국 측은 우려 불식에 나섰습니다. 미 에너지부가 양국 과학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주한 미국 대사 대리도 별일이 아니라고 안심시키고 나선 겁니다. 그러나 정작 국내에서는 민감국가 포함 배경부터 논란과 의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소 보안 문제라고 밝혔지만 한미 양국 모두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갖고 한국으로 가려다 적발된 한국인 연구원 사례가 이유로 지목되기도 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기술 보안과 관련해 한국인 연구원이 연루된 더 심각한 위반 사항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것이 굳건한 한미 동행을 흔든 원인이자 민간 국가로 지정된 결정적 이유로 판단됩니다. 연구소 보안 문제가 동맹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올릴 정도는 아니라는 점에서 보수 진영의 핵 무장론이 원인이라는 주장도 끊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산업부 장관을 급파해 미국 측에 민감국가 제외를 요구한다는 계획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정부의 또 다른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면서 외교 당국의 고민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홍성리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합의한 30일간 부분 휴전과 관련해서 사실상 푸틴 대통령이 완승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면 휴전이 무산되면서 러시아군은 이미 승기를 잡은 쿠르스크나 동부전선에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백악관은 30일간의 부분 휴전을 발표하면서 공격을 중단하는 대상으로 에너지와 인프라를 언급했습니다. 크렘린궁의 발표는 달랐습니다. Речь об отказе на 30 дней от ударов по объектам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전체 인프라가 아닌 발전소 같은 에너지 인프라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선 어차피 봄으로 접어들어 난방이 끝나가는 만큼 공격의 가치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반대로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 러시아 자금줄에 타격을 주려는 우크라이나의 구상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통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국의 지원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He demanded an immediate cessation of aid to Ukraine in order to get to this multi-step deal. No, he didn't. We didn't talk about aid. Actually, we didn't talk about aid at all. 하지만 크렘린궁은 전면적인 휴전의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Полное прекращение иностранной военной помощи и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развединформации Киеву.
결과적으로 사상 초유의 백악관 충돌까지 겪으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합의했던 30일간 전면 휴전은 무산됐습니다. 러시아군이 이미 승기를 잡은 쿠르스크나 동부 전선에선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늬만 휴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CNN은 푸틴 대통령이 포로 교환 등 사소한 문제에 합의해주고 외교적 완승을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Kremlin made very clear in its own readout that it would not commit to that type of ceasefire until and unless very specific conditions were met.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푸틴을 그냥 신뢰하거나 아니면 지금까지의 정책을 바꿔 본격적으로 압박에 나서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통환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연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핀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러 정상 간 대화 내용에 대해 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휴전 관련 추가 논의를 위해 협상팀을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릴 회의에 기술적 논의에 참여할 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이준기가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관해 부인했습니다. 이준기 소속사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 처분은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간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적용의 관점 차이 이외에 이준기 배우와 관련한 다른 탈세, 탈루 사실은 지적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강남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이준기는 9억 원 상당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말 개막을 앞두고 어제 막을 내린 프로야구 시범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신인들의 활약이었습니다. 키움의 정현우는 선발 한 자리를 낙점받았고 LG 김영우는 마무리 후보로까지 꼽혔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마운드에서 최고 스타는 앳된 얼굴에 묵직한 속구로 놀라움을 던져 신인왕을 차지한 두산 김태견이었습니다. 올해 제2의 김태견은 누가 될까? 시범 경기에서 이미 불이 붙었습니다. 가장 앞서간 건 이미 선발 한 자리를 차지한 전체 1순위 키움 정현우입니다. 선발로 가장 많은 슬경기에 나와 가장 많은 이닝을 던졌고 자책점은 한 점에 불과했습니다. 커브와 포크볼, 슬라이더 등 다양한 구종과 신인답지 않은 안정된 경기 운영이 특히 돋보였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다 더 좋아지려고 일단 노력했고 경기에 임할 때는 점수를 준다고 생각하고 이제 쉽게 던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 2순위로 뽑힌 한화 정우주는 최고 154km의 빠른 공을 던지며 3경기에서 무실점. 전체 3순위 삼성의 배찬승은 왼손에 153km의 위력적인 공을 뿌리며 1군 엔트리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LG가 1순위로 뽑은 김영우는 5경기에 나와 5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단숨에 마무리 후보로까지 급부상했습니다. 타자와 중고 신인까지 눈을 돌리면 시범 경기 타격과 안타, 장타율 등에서 1위에 오른 두산 오명진의 활약이 가장 눈부셨습니다. 시범 경기를 몰아친 새내기들의 번뜩이는 활약이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조금 전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여부를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고 지금 막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라고 지금까지 이제 헌재 결정을 어기고 있다면서 임명을 촉구해 왔었죠. 그래서 오늘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여부를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는 소식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이 대한축구협회장에 취임한 뒤 HDC 현대산업개발 임원을 대한축구협회에 불법 파견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말 HDC 현대산업개발 상무부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A씨가 11년간 대한축구협회에 파견돼 행정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10억 원의 수임료를 받는 등 여러 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정관장이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패배로 2위 자리를 현대건설에 넘겨줬습니다. 정관장은 한국도로공사와의 홈경기에서 세트 점수 2대3으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두 팀은 오는 25일 플레이오프 1차전을 벌입니다. 남자부 경기에서는 우리카드가 삼성화재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두 세트를 먼저 내주고 내리 세 세트를 따내며 3대2로 승리했습니다. 프로농구 정규리그 우승팀 SK가 4강 플레이오프 직행을 노리는 KT를 제압했습니다. SK는 KT와의 원정 경기에서 78대 77로 이겼습니다. 40승 고지에 2승을 남겨둔 SK가 남은 7경기를 모두 이기면 역대 한 시즌 최다 승리팀에 오릅니다. KT는 이번 패배로 2위 LG와의 격차가 한 경기 반으로 벌어졌습니다. 나흘간 이어진 꽃샘추위가 절기 춘분에 맞춰 물러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도로 여전히 예년보다는 춥지만 오늘보다는 조금 덜하겠고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7도가량 높아지며 따뜻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강원도에는 아침까지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고 오후부터 영동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서쪽 지역은 종일, 부산과 경남은 오후부터, 영서와 충북은 밤부터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와 함께 선글라스와 모자로 눈과 두피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도, 광주 0도, 부산 3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전 16도, 대구 17도까지 오르겠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고 공기가 탁한 날도 많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